안녕하세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원래도 아들 욕심은 없었고, 딸을 더 낳고 싶어 했어요. 제 바람대로 예쁘고 착한 딸을 낳아, 어느덧 그 딸이 손주까지 안겨주었죠. 다른 분들의 희한하고도 사이다 같은 사연들을 듣기만 했는데, 저도 얼마 전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딸의 추천에 힘입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드는 다 늙은 아주마입니다. 사실 이 나이를 먹고도 정말 결혼한 이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못돼 먹은 시댁 때문에 시집살이를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딸에게는 부끄러워 차마 말은 하지 못했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는 듣기로는 본인 역시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제사 때마다 음식장만은 온전히 내목, 남편은 당연히 도와주지도 않은 옛날 사람. 그래서인지 우리 딸은 외할머니를 더 좋아했고 친가 식구들에게 큰 정을 붙이지 않았죠. 친할머니는 특히나 아들 거리시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제 할머니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빠도 썩 따르지 않는 편이었죠. 남편은 원래 욱하는 성격이라 어릴 때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사고 치는 일이 있으면 소음부터 나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걸로 저랑도 엄청나게 싸웠고 아이가 크고 나서는 고치긴 했지만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그다지 자기 아빠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보고 자란 가정 환경이 지금 제가 사는 환경이랑 비슷했어요. 나이도 많이 먹은 옛날 사람이니 부조리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못하고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딸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라. 옛날 분들이라 그렇다.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런다며 다독였고 어떻게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지켜내 보려던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 여보,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내과를 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호르몬 문제일 수 있으니 산부인과를 가보라더라고. 아니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라던데. 우리 올해 건강검진 받는 염두지 않아요? 아이, 참 여편네. 아, 늙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유나는. 그거 다 병원들이 돈 받아 처먹어 병원비 장사하려고 괜히 겁주는 거 아니야. 아,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우리 엄마도 멀쩡한데 당신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아유,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 말아요. 이제 가는데 순서 없을 나이야. 뭐 어차피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산부인과 쪽에서도 검사 받아보자고 하면 될 걸 참.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아니나 다를까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고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몸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유난 떤다는 남편의 구박에도 꿋꿋이 정밀 검사를 신청했고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도 놀랄 만한 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내분 자궁 쪽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게 보입니다. 물론 그냥 물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혹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이라 종양이면 큰일일 수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맡겼고요. 여기 초음파 보시면 사이즈가 8cm 정도 되네요. 물혹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작아질 수도 있고 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는 거 지켜볼게요. 이게 종양일 수도 있다고요? 아이, 그럼 물혹이 아니라면 암이라는 건가요? 아유, 저희 어머니도 아직 멀쩡하신데 50에 벌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남편분께서 남성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자궁 쪽의 종양은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아직 안 생기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젊은 여성들에게도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도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아내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남편 놈은 암일 수도 있다는 소리를 늘어놓고도 저를 위로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병원욕이 먼저였어요. 아, 저 의사인간 돌팔이 아니야? 괜히 겁줘서 문제도 없는데 수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당신이 괜히 아프다니까 저 의사가 옳다구나 하고 덤태기 씌우는 거 아니야? 아, 당신은 지금 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의사 선생님한테 속았을까 봐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사람이 어쩜. 아휴, 됐다.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
괜히 지은이한테 말이나 하지 말아요. 애 걱정할라. 알았죠? 솔직히 조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자꾸 되고 사람 마음이란 게 막상 수술 생각하니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설마 그래도 종양은 아니겠지. 그냥 단순한 물혹일 거야. 생각하며 스스로 다독이는데 제 바람과는 달리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기를 바랐는데 종양이더라고요. 네, 환자분 전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크다 보니 수술을 얼른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는 누가 하실 건가요? 네? 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수술일까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요,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수술을 들어가는데 보호자 없이 환자분 혼자서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술 설명도 드려야 하고. 그때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보호자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죠? 아, 아마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많이 바빠서요. 네, 이야기해보고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죠. 사이즈가 더 커져서 환자분께 좋을 건 없으니까요. 성인 자녀분 있으시면 그분이 보호자로 오셔도 되니까요. 얼른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사람이 아프면 별것이 다 서운하다더니 이럴 때 당연히 남편이 보호자로 와줄 거란 확신도 없어 뭐라 대답도 못하겠더군요. 그렇다고 딸한테 이야기하자니 그건 또 딸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사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수술하려면 보호자는 무조건 필요한데 딸한테는 이야기 안 하려고 남편에게 먼저 좀 부탁하기로 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조직 검사했는데 종양 맞다고 하네. 그래서 수술해야 한대. 지은이 모르게 수술하려니까 당신이 보호자로 좀 와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사이즈가 크니까 수술 좀 서두르자고 하던데. 아이, 거참. 그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는 수술인 거야?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병실 그 간이 침대에서 어떻게 먹고 자라고? 생각만 해도 불편하구먼. 나 잠자리 예민한 거 몰라? 침대 바뀌면 잠도 잘 못 자는데 병실에서 며칠씩 자면서 당신 간호하라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한참은 더 들었다. 같이 병 날 일 있어? 아, 지은이 그냥 부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걔도 성인이야. 다 컸다고. 지 엄마 수술하는 거 숨겨서 뭐 한다고? 아, 나중에 몰라? 그냥 애한테 좀 와서 간병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아유, 지은이 걱정 달고 사는 거 몰라요? 왜 그런 짓을. 여보세요? 남편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다며 이야기하지 말라 뜯어말리는 저를 무시하고는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딸에게 제 수술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로부터 엄마 수술 소식을 들은 딸은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수술을 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빠는 와중에 자기가 병간호하기 싫다고 나한테 떠넘긴 거지? 아우, 진짜. 엄마는 저런 남자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걱정도 안 된대?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어쨌든 내일 내가 갈 거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기다려. 알았지?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나한테 말 안 하면 나도 앞으로 엄마랑 중요한 일 의논 안 하고 숨긴다. 아유, 알겠어. 너 괜히 걱정할까 봐 엄마는 그랬지. 에휴, 그래도 딸밖에 없다. 고마워. 이렇게 든든하게 잘 자라줘서. 됐어. 나 지금 바로 짐 챙겨서 병원으로 출발할게. 회사에는 말해뒀어.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줘. 알았지? 이따 봐요. 딸은 아니나 다를까 제 걱정에 아빠에 대한 못마땅함까지 드러내며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되어서는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식한테 떠넘기는 아빠를 두게 하다니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주부로 살면서 아내로 며느리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마음 편히 아파 본 적도 한 번 없었어요. 그래서 잔병치레 하지 않고 건강했던 덕분에 늘 제 딸에게는 든든한 엄마 노릇을 잘 해왔는데 이런 제가 아프니까 그제야 우리 가정에 부족한 틈이 보이더군요. 딸에게는 제가 아니면 든든한 부모 노릇, 보호자 노릇을 해줄 인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아파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수술을 앞두고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딸은 저와 전화를 마치고 제게 필요할 것 같은 옷 가지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으로 왔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마칠 수 있었고 딸이 병간호를 전부 다 해준 덕분인지 경과도 좋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병실 신세를 지다 드디어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당연히 시댁에서는 한 번을 와보지 않았어요. 연락 한 번도 없었고요. 뭐 원래 그러던 분들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퇴원을 하는 날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리더군요. 누군가 싶어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에 50만 원을 입금했다고 알림이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 수술하고 나서 괜찮냐 연락 한 번 없던 시댁에 서운해하던 게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팠던 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구나. 퇴원하는 건 알고 계셨구나. 나이가 있으시니 직접 와보진 못해도 병원비라도 보태라고 돈을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엄마 뭐해? 아니 50만 원? 뭐야? 누가 입금한 거야? 헐래? 이거 할머니가 입금해 준 거야?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거 뭐 병원비 보태라고 주신 모양이다. 우리 집 식구들이 이제 철이 들려고 하는 건가? 난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연락도 없고 수술이 끝났는데 잘 끝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별로다. 역시 별로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떡하니 입금을 했네. 그러게. 엄마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프니까 이런 대접도 받아보네.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다 받아보고 또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전화 드려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줘. 그래 알겠어. 난 옆에 얌전히 앉아서 엄마 통화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게. 얼른 통화하셔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퇴원이에요. 뭘 또 이렇게나 많은 금액을 입금해 주셨어요. 이거 저 병원비 하라고 보태주신 거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미쳤다고 네 병원비를 줘. 아이고 착각은 차유라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우리 내일 제사인 거 잊고 있었나 봐. 왜 하필이면 제사 때 아프고 난리여. 너 퇴원하는 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부족해졌어. 이따 집 오는 길에 제사장 좀 봐오거라. 원래 어제부터 3일은 준비했어야 하는데 오늘 내일 이틀 안에 준비하려면 빠듯하겠네. 얼른 서둘러서 와. 옆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딸과 함께 듣는데 저도 참 비참하기 그지없더군요. 별말도 못하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을 쳐다보는데 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지금 우리 친할머니 맞아? 지금 할머니가 엄마한테 입금해준 저 돈 제사 음식 할 거 장바하라고 줬다는 거야? 엄마 병원비 보태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야. 노인네 승질은. 그나저나 제사인 것도 까먹었네. 안 가면 더 난리 칠 텐데. 돈까지 받았으면서 꿀꺽한다고. 저 딸, 엄마 마트로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미쳤어? 지금 이런 몸으로 무슨 장을 본다고 그래. 됐어. 내가 장 봐올게. 일단 퇴원 수속부터 밟자. 진짜 해도 너무한 집구석 인간들이네. 어릴 때부터 정이 안 갔어 아주. 엄마한테 하는 꼴을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딸은 무척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런 딸의 마음도 이해가 가면서 안 그래도 자기 친가족들을 향한 적대감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만. 아무리 그래도 네 할머니고 아빠야. 아빠 없었으면 너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그 사람들이라니. 엄마는 이 집 핏줄 아니어도 넌 또 이 집 핏줄이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아빠도 전부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이라 네가 만나는 요즘 남자들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하면 돼. 응? 나한테는 아빠도 엄마도 내 가족이야. 내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가족이야. 핏줄이 뭐 그리 대단해? 나는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못 배웠다고 생각하고 같은 핏줄이라는 게 창피해. 아빠 딸이라는 게 저런 사람이 내 할머니라는 게 진짜 쪽팔린다고. 엄마 대체 왜 참고 사는 거야?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래도 너 시집갈 때 나 혼자 결혼식장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손잡고 들어갈 아빠는 있어야지. 그래야 무시 안 당하지. 엄마는 이제 그러려니 해.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살아줘. 그러니까 너도 괜히 성내지 마. 몰라.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나한테도 저러겠지 싶어. 그리고 할머니는 은근히 나 딸이라고 무시해. 나도 다 알거든? 어쨌든 엄마는 집에 가 있어. 장 볼 거 뭔지 알려주기만 해.
아유, 네가 제사 음식 뭐 사야 하는 줄 안다고 혼자 장을 봐. 어떻게 너 혼자 보내니? 그냥 같이 가. 같이 가서 장 보면 되지. 아, 절대 안 돼. 안정취하라고 병원에서 그러지 않았어? 엄마 지금 환자야. 제사 음식도 만들러 안 보낼 거야, 내가. 아이고, 이럴 시간에 장 열댓 번도 더 봐야겠다. 그럼 엄마 그냥 차에 가만히 있을게. 네가 장 봐와. 그럼 되겠지? 얼른 가자. 네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딸과 한참 실랑이를 하다 딸을 달래어 마트를 갔어요. 딸이 아주 씩씩대며 운전을 하고 장도 봐오더군요. 차 트렁크에 장 봐온 걸 전부 넣더니 시댁으로 바로 운전해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내 자기 혼자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응, 지연이도 왔니? 그래, 장 봐온 것 좀 보자. 아유, 이틀 동안 언제 다 만드나 모르겠네. 얼래? 예, 이게 다 뭐야? 저야 모르죠. 딸이 장을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열어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는데, 아니, 이미 다 만들어진 부침개, 전, 각종 제사 음식과 식혜더라고요. 어라, 지은아, 이게 다 뭐니? 마트에서 부침개랑 꼬지를 사왔어? 식혜도? 엄마가 재료 적어서 전달해줬잖아.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도 눈이 땡그레져 저를 쳐다보고 저도 당황해 제 딸을 쳐다봤어요. 씩씩대며 양손 가득 열심히도 장을 봐오니 그게 전부 다 만들어진 음식들이더라고요. 저희 엄마 지금 환자라 쉬셔야 해서 이번 제사는 이걸로 올리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음식 만들다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싫으시면 할머니가 아빠랑 둘이 만들어 올리시던가요. 여기 혹시 몰라서 만드실 거면 만드시라고 재료도 사왔네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환불해 드릴까요? 저희 딸은 화가 단단히 났는데 코뿔소가 따로 없었어요. 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뭐라 하는데 시어머니의 화살은 곧 제게 돌아왔죠. 원래 제 딸은 저한테만 살갑지 자기 할머니랑 아빠한테는 지랄 맞고 사나운 성격이었거든요. 야야, 네가 시킨 거야, 네 딸년한테? 엄마 아파서 못 만들겠으니 네가 가서 말 좀 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상님들 이렇게 모시라고 교육하는 게 맞니? 자식 교육 참 잘 시킨다 그래. 근데 저도 이날은 평소처럼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딸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평생 안 하던 저런 짓을 했겠어요. 엄마 사는 꾸락소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대우 못 받는다 싶었으면 자기가 총대까지 메고 저랬을까. 제가 제 딸한테 다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내 딸 결혼식 때 멀쩡히 엄마 아빠 다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여주려고 참고 있었던 건데 딸도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거기서 딸을 나무랄 수가 없더군요. 네, 어머니, 제가 시켰어요. 저 아파서 도저히 이번 제사 음식은 못하겠고 장도 못 보겠으니까 엄마가 메모해준 대로 음식 사오라고, 할머니가 직접 만들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 재료도 사오라고 했죠. 어머님 잊으신 모양인데 제가 아직 환자예요. 처음으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받아치자 딸도 내심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대로 질 양반은 아니었죠. 뭐? 환자? 아이고, 지금 곧 죽을 나이 받아놓고 내 앞에서 너 아프고 환자라고 유세 떠는 거야? 나는 너 그깟 수술 좀 한답시고 일주일 넘게 집을 비워서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근데 너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더라. 네 남편 밥은 잘 먹었는지 걱정 안 되디? 네 시어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나고 네 아픈 것만 생각나디? 어머니,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저는 지금 막 수술하고 퇴원한 환자예요. 어머니 어디 아파서 수술하시기라도 하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저나 어머니나 가는데 순서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당장 제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남편 놈 밥 한 끼 때문에 걱정하고 전화를 해야 해요? 어머니 아들은 손이 없나요? 밥솥에 쌀 씻어 밥 안 치고 반찬 꺼내서 밥 먹을 줄도 모르는 반푼이를 낳으신 거예요. 어떻게 수술이랑 밥 한 끼랑 비교를 하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뭐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따위로 대접할 생각을 해.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따로 없네. 네가 아주 수술 한번 받고 오더니 기고만장해져서 그간 뭐 어떤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구나. 손녀 보는 앞에서 아주 시애미한테 이따위로 굴라고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러자 듣고만 있던 딸이 저 대신 시어머니를 향해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장봐온 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엄연히 이야기해서 아빠랑 할머니 조상이지 저희 엄마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직계 가족들이 만들어 올려야지 왜 생판 남과 관계도 없던 저희 엄마가 이걸 해야 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엄마 혼자 만든 제사 음식을 조상님들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네요. 친손주, 친자식들은 손 하나 까딱하는 음식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 있겠어요? 조상님들 노하실까 걱정되시면 직접 만드셔야죠.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할미고 네 아빠를 낳은 사람이야. 너는 강씨 집안 자손이라고. 그런 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돼?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할머니는 왜 그 좋은 아들 낳아놓고 아들 덕은 하나도 못 보고 저희 엄마 덕만 보고 계신데요? 그 잘난 아들 지금 다 늙어서까지 아들이 차린 밥상 한번 받아본 적이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거꾸로 할머니가 차려다 바치고 아이 무슨 아들 덕을 본다고 아들 타령하세요. 할머니가 아들 덕 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싸고 놀 거면 아들이랑 제사 음식 만드시면 되겠네요. 너 치은이 너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다 컸다고 또박또박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 없이. 싹수 없는 게 이 집안 핏줄인가 보죠. 저도 이 집안 핏줄이잖아요. 어떻게 된 게 이 집구석 사람들은 배려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며칠 전에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한테 괜찮냐고 묻지는 못할 망정 제사 음식장을 봐오란 소리에 무슨 남편 밥 타령까지 하냐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식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희 엄마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수술하고 말고를 떠나서 엄마가 회복을 다 해도 제사 음식 절대 손도 못 대게 할 거니까. 강씨 집안 제사는 할머니랑 할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아빠만 데리고 하든지 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시켜봐요. 그때는 나도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엄마, 일어나. 환자가 퇴원해서 지금 한시도 못 쉬고 이러는 게 말이 돼? 당장 집으로 가. 딸은 묵혀온 울분이 많았는지 토해내다시피 할머니를 향해 소리쳐대더니 저를 일으켰어요. 딸을 말리려고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말리는 것도 애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은 그동안 자기 친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리고 다독이니 그냥 엄마를 봐서 아무 말 않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면서 완전히 집안을 뒤집어 놓게 된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건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켜보고만 있던 딸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말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다 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중에 또 제사 음식은 할머니 보고 직접 만들라고 재료들만 빼고 전과 부침개들은 전부 우리 집으로 챙겨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솔직히 좀 웃음이 나더군요. 지은아, 아이 너 이거는 또 언제 야무지게 챙겨왔니? 너희 할머니 음식 하시려면 고생 좀 하시겠는데? 이거 못 가져가게 할 걸 후회하시겠어. 그러라고 일부러 눈앞에 보여드리고 가지고 온 거야. 직접 해봐야지. 며느리 일손 없으면 혼자 하지도 못하실 거. 아들 타령은 듣기도 싫어. 끔찍해. 그 잘난 아들이 할머니한테 뭐 해준다고 저러나 몰라? 엄마, 일단 이것들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가서 좀 누워있어. 아휴, 엄마가 미안해. 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 네가 모를 줄 알았나 봐. 너도 다 커서 알 거 다 알고 눈치가 빠삭해서 속으로는 속상했을 텐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네가 참느라 애썼겠네. 딸의 마음을 알아주니 아까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은 사라지고 울먹울먹 눈에 눈물 달고 글썽거리는 착하고 순해 빠진 모습만 남았더라고요. 이렇게나 착한 딸인데.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제 엄마 참지 말고 살아. 할 말 다 하면서 살란 말이야.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아빠랑 이혼해도 된다니까. 내가 모시고 살 거야. 나 돈 잘 벌어. 나 결혼할 사람도 돈 잘 벌어. 내가 엄마 모시고 산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네 아빠를 까맣게 잊고 있었네. 어휴, 주둥이로만 효자 노릇하는 그 인간. 이따 또 오면 한바탕 해야겠구먼. 엄마는 환자야. 한바탕 하기만 해. 가만 안 있을 거야. 걱정스러웠어요. 딸 성격이 자기 아빠를 닮아 쉽지 않았었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시댁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은 남편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큰 소리 내며 막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지은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지은이가 갑자기 친할머니한테 그 따위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당신이 시킨 거야? 어? 그래, 내가 시켰다.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지. 태어나고 온 사람, 제사 음식 장바오라는 미친 집구석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던 멍청이 같은 자기 엄마 지킨답시고 우리 딸이 날 위해 아주 큰 효도를 제대로 해줬어, 오늘.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치며 받아치자 남편이 잠깐 놀랐어요. 이 옆편 내가 아프다더니만 드디어 정신까지 나갔어? 아까도 우리 엄마한테 이랬어?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년이며 며느리며 지랄들이고 이제는 하다 어디서 남편한테까지 큰 소리야? 하며 손이 올라가더군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딸이 자기 아빠보다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딸이 성격이 날 안 닮고 자기 아빠를 닮아 어찌나 다행인지 그러니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편과 딸이 부딪히면 끝을 보곤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자기 딸 지랄 맞은 거 알아서 잘 안 건드렸고요. 미쳤어? 손부터 올라가는 저 개버릇은 대체 언제 고칠 건데. 교육은 엄마만 해? 아빠는 그럼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빠도 똑같아. 엄마는 신경 써주지도 않고 아빠 가족만 중요하게 여기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제사 음식 만들고 수발 들어주는 식모가 필요했어? 그런 걸 보고 자란 내가 본받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결혼을 꿈꾸고 남자를 만나겠냐는 생각은 안 해? 진짜 창피해서 우리 예비 신랑한테 가족 소개를 못하겠어. 알아? 딸은 아주 나를 잡은 듯 바락바락 제 아빠를 향해 어릴 적부터 쌓아온 앙금을 폭발했어요. 결국 남편은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저한테 올렸던 손을 냅다 딸에게 올렸어요. 그걸 본 제가 눈이 돌아서 똑같이 남편 뺨을 올려붙였죠. 당신이 미쳤구나. 어디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딸한테 손을 대. 내가 한 번만 더 애한테 손대면 이혼한다고 했지.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아직도 손 올리는 버릇 그대로였구나. 애 좀 크고 나서 안 한다 했다. 당신 엄마만 소중하고 나나 당신 딸은 완전히 뒷전이지. 애가 맞는 말 했구먼.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제게 손찌검 한 대 당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왼쪽 뺨을 감싸쥐고 얼이 빠져 저를 쳐다봤어요. 나 이것들이 쌍으로 돌아뿐나. 왜? 직접 당하니까 감회가 남달라? 남들한테 손 올릴 줄만 알았지 당신이 당해본 적은 없었지? 그래,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아주 더럽지? 이게 당신이 그동안 나랑 당신 딸한테 했던 짓거리야. 알아?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느껴볼래? 그러고는 제가 또다시 손을 올리자 남편이 얼굴을 보호하려 손을 들어 올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미쳤어? 둘 다 어디서 약이라도 먹고 왔냐고?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을 대? 당신이 이러니까 저게 위아래도 없이 제 아빠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어릴 때 그렇게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아주 그냥 싹수 글러먹은 불효자식으로 키울 생각인 거야?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릴 때 그렇게 손 올린 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 아빠가 이러는데 뭘 보고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고 싶겠어. 엄마는 식모 취급받으면서 태어나고 와서까지 괜찮냐 소리 한 번 못 들었다. 그걸 보고도 할머니를 좋아하면 그게 불효 아니야? 제사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얼른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장 봐오라는데 애가 그거 보고 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불효자 아니면 바보 등신이지. 얘가 지금 이러는 게 어떻게 불효야. 됐어. 나도 더는 이러고 못 산다. 갈라서자 갈라서. 지은이 너 지금 바로 들어가서 짐 싸. 엄마 이혼할 거니까.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저 하나 힘든 건 어떻게든 참고 살았는데 다 큰 딸내미한테까지 손을 올린 아비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릴 때도 몇 번이나 손이 나가서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툰 적은 있었지만 딸 성격이 여간 제 아빠랑 똑같아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뒤로는 잘 안 건드려서 그 뒤로는 그대로 잠잠하게 지냈거든요. 겉으로는 아빠 딸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딸도 아빠에 대한 앙금이 깊었던 거고 그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앙금이 오늘에서야 수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황당해서 함부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 놈을 뒤로 하고 딸과 함께 짐을 싸서 나오는데 잘 때가 마땅치 않아 어디를 가야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이 밤에 당장 어디 잘 데도 없고 예랑이한테 전화했어. 난 애초에 오늘 이사달 날 줄 알았어.
그래서 집에서 잘 생각 없었거든. 곧 도착할 거야. 뭐? 지금 이 난리통을 치고 이 야밤에 네 남자친구를 불렀다고? 남자친구 집에 가자고?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워. 남자친구 아니고 예비신랑이야. 이미 저쪽 집에 인사 다 마친 상태고. 예비신랑 혼자 아파트 살아. 방 3개야. 엄마도 같이 가게 될 수 있다고 이미 아까 다 이야기했어. 예비신랑이 우리 집 꼬락서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내가 대충 이야기해서. 딸은 그간 한 번도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곧 예비사위가 차를 타고 저희 앞에 도착했어요. 깜깜한 밤에 갑작스레 바리바리 짐을 싸서 나와 예비사위를 처음 만나 인사하고 있자니 정말로 민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남자친구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조금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지은이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서 2분 마저 이야기 나누세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인사하게 되다니 너무 유감이네요. 지은이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부른 모양이에요.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말리시긴요. 어차피 빨리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안 보여주려고 해서 기다리느라 애먹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짐은 트렁크에 실어드릴게요. 얼른 타세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예비사위 집으로 가 그제야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사실 지은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지는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만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가 안 나오길래 배우자감이 아니라 애가 망설이고 있는 건가 했어요. 아니야, 나 우연 씨랑 만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우연 씨 집에 먼저 인사 갔어. 그러고 나서 우리 집 가자고 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가족의 모습을 처음 봤어. 여기 아버님은 엄청나게 다정하셔. 어머님께 존댓말 하시고 같이 밥 먹고 나니까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도 아버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하시더라. 어머님은 가만히 앉아서 과일 깎고 계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 시부모 모습을 보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너무 부끄럽더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집들과 달리 아버지가 다정하신 거고 다른 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부모지만 자기는 자기 엄마가 함부로 대해주는 걸 보고서도 나서서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게 제일 부끄러웠대요. 손 놓고 있던 방관자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정말이야? 엄마를 못 도와줘서 그게 부끄러웠다고? 할머니랑 아빠가 형편없는 것도 당연히 부끄러웠어. 근데 그보다는 내가 엄마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편들어주지 못한 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우리 집 인사 오는 건 잠깐 미루었던 거야.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보면 속상했을 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고 미안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이야기했어요. 어린 네가 어떻게 엄마를 지켰겠어. 엄마가 스스로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혼할게. 우리 딸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인간이랑 결혼 생활 지킬 생각 없어. 너 위해서 참고 살았던 거지. 네가 싫다면 나도 더는 참고 살 이유 없어. 이혼할 테니까 이혼하고 나서 떳떳하게 다시 정식으로 인사와. 알겠지? 장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지은이한테 아버지의 안 좋은 손버릇을 몇 번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폭력은 절대로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은이가 엄마랑만 결혼식에 참석한다 해도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새 자식 다 키우고 나서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 많아요. 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딸과 예비 사이에 도움을 받아 그날 밤부터 황혼 이혼을 준비했어요. 다음날 제사 음식 때문인지 뭔지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어제부로 입이 터진 건지 뭔지 아주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미쳤어. 어디 옆에 내가 외박이야, 외박이. 오늘 무슨 날인 줄 몰라? 당장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안 거들어? 우리 어머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걸 혼자 하게 하는 거야. 1시간 준다. 당장 1시간 안에 여기 도착해. 알았어? 이혼까지 마음을 먹고 나서 보니 뭘 믿고 저렇게 함부로 명령하는 건지 우습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더는 그 집 구석 며느리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앞으로 당신 내 조상은 당신이 챙겨. 나는 그 집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해줬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양심도 없지. 아픈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으려는 거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부려먹을 생각인 건지 안 봐도 비디오네. 곧 이혼 서류 날아갈 거야.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우리 딸 볼 생각도 하지 마. 지은이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니까짓 게 이혼하고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데. 집구석에서 주부로밖에 안 살아본 여편 내가 이혼하고 뭐 해먹고 살겠다고 자존심을 부려.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나 없이는 집 앞 하나도 못 차려 먹는 인간이 누군데. 이제 죽을 때까지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처먹어야 할 거다. 나중에 쌀 안 치는 법 몰라 전화나 하지 마라. 저는 더는 남편의 말들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 콧방귀 뀌고 전화를 대차게 끊어주었어요. 그대로 이혼 소송 시작했고요. 그간 며느리랍시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 전부 하나하나 내용 정리하고 남편 놈이 퍽하면 손 올려댔던 증거들까지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곤 위자료까지 청구했죠. 그제야 황혼 이혼 당하게 생긴 자기 상황을 파악한 건지 득달같이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당연히 전화 안 받아줬어요. 그러자 이혼은 못 해주네. 자기는 죽어도 도장 안 찍어줄 거네. 배째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자료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오니 그제야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 홧김에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 우리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매몰차게 굴 수 있어? 나 지은이 아빠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이고 아빠인데. 위자료는 또 뭐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나이에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뭘 해서 살라고? 내가 잘할게. 내가 다시는 손도 안 올리고 함부로 욕도 안 할게. 그 제사도 하지 마. 근데 사실 저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서 그대로 이혼 진행했어요. 함부로 손 올리고 나면 며칠간 또 착하게 굴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까지도 전부 받아내기로 했고요. 남편의 전화를 대차게 끊고 나니 딸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어. 엄마는 그런데 지은이 너는 아버지랑 연락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엄마, 나 별로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 생각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손 올린 거 말고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 어릴 때도 엄마가 혼자 키우다시피 했잖아. 딸은 어릴 적부터 아빠에 대한 앙심이 컸기 때문에 더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남편 놈은 결과적으로 딸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말로를 보내게 된 거예요.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법정에서 본 남편은 참으로 놀라운 몰골이었어요. 호라비 냄새를 폴폴 풍기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건지 아주 그짓골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잖아요. 웬 늙은 노인네가 법정을 활보하고 다니나? 취객이거나 모자란 사람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힐끔거리고 자리를 피하던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제 전 남편이더군요. 어휴, 아무리 제가 없어도 밥 잘 차려 먹고 빨래도 좀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건지. 살림이라는 걸 도와줘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불쌍하거나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법정에서 만나자 남편은 또 지질이 궁상으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난 당신도 없고 지은이도 없으면 다 늙어 누가 보살펴줘.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 다시는 손 올리는 행동하지 않을게. 제사도 전부 없앨게. 그렇게 싹싹 비는데 이렇게까지 미안해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약해진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집골로 울고불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그간 당한 게 얼만데
고장 나 없는 이 몇 달 사이에 그 짓꼴이 될 정도라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내가 없으니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 봐. 가족들한테 좀 잘해주지 그랬어. 지금 당신 옆에 남은 게 누가 있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자기한테 잘해준 소중한 사람 함부로 대한 벌 이제서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뭐 얼마나 받았다고 벌써 우는 소리야? 제발 돌아와 주라. 그간 내가 내 행실도 되돌아보면서 반성 많이 했어. 진짜로 잘못했어.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주면 안 돼? 당신한테 그런 푸대접을 몇십 년 동안 받고 살면서도 버텼는데 이렇게 얕게 빠져서야 원. 참, 우리 딸 곧 결혼해. 남편 한의사더라. 상견례 진행했는데 당신이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게 교양 있는 집이더라. 지은이가 당신 소개하기 부끄럽다고 상견례를 얼마나 미루고 미뤘는지 알아? 그래서 상견례는 나 혼자 진행했고 결혼식도 나 혼자 참석하기로 했어. 지은이도 그걸 원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빠 노릇하고 싶으면 그냥 애 앞길 도움된다 생각하고 아예 나타나지를 말어. 그게 애 돕는 거야. 내가 그래도 걔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수가 있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이 이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이었어? 지은이가 당신한테 받아온 상처는 그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 넘어. 근데도 30년 세월 동안 꾹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한 거야. 왜? 내가 부탁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하는 꼴을 보고 지은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어. 당신이 당신 딸이랑 그나마 겉으로라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전부 내 덕분이었다고. 당신이 제 발로 찬 거나 다름없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근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제발 참석만 하게 해줘. 내가 지은이한테 직접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할게. 사죄를 하면 받아줄지도 모르잖아.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볼게. 지은이한테 내 이야기도 좀 전해줘. 아빠가 이렇게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참석해서 깽판을 칠지 어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생 살며 한 번뿐인 애 결혼식인데 아빠랍시고 나타나서 축하받아 마땅한 날을 악몽으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안 되지. 지은이가 엄마한테 신신당부 부탁한 거야. 아빠 절대 내 결혼식에 못 오게 해달라고. 이건 전부 다 당신 옷보니까 그냥 달게 받아들여. 다시는 우리 딸이랑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겠어? 남편 놈이 하도 매달리고 질척거리길래 매달리는 손을 뿌리치고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밀쳐내며 다시는 우리 모녀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남편 놈이 딸의 신랑감 직업이 한의사인 걸 알고 예비사위 한의원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나 지은이 애빈데 자네가 우리 딸 좀 알려주게 하며 우리 딸 망신을 시켰다네요.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더 나부끄럽고 예비사위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사위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두 번 다시 찾아오시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겠다고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남편 놈한테 연락해서 이것도 이혼 사유로 넣을 거라고 하니 그 다음엔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황혼 이혼을 치러냈어요. 딸의 결혼 역시 무사히 잘 치러냈죠. 엄마 혼자라 사돈이 걱정하면 어쩌나 했는데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신 덕에 떳떳한 엄마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원래 젊었을 적부터 하던 일인 보육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게다가 고맙게도 사위가 지은이랑 함께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해 주더군요. 물론 제가 사양했어요. 갓 결혼한 신혼에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없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대신 딸과 사위가 신혼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는 건 허락해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것까지는 받았습니다. 어찌나 고맙던지. 열심히 일하며 생활비도 벌고 가끔 애들 출근하면 집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놓아주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줘도 고마워하는 인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하지 말라 말려주는 사위와 딸이 유일한 제 가족뿐이라 너무나 행복하네요. 60을 바라보고서야 드디어 자유롭게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만만하게 보며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을 볼 일도 폭언을 들을 일도 없다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가정을 지키고자 조용히 힘쓰고 계신 아내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쯤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지내시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춥고 눈도 많이 내리네요. 다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